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 공원입니다. 네, 오늘 것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 레바논 경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직 13일 되진 않았지만, 일단 경기는 6월 13일 일요일 KBS2에서 오후 3시에 중계될 예정이고요. 네, 언론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이 경기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왜냐면요, 레바논이 일단 남은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진출할 수 있고요. 레바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적어도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지 2위 경쟁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가 탈락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2위로 떨어지려면은 레바논전에서 9대0 이상으로 져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승점을 제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나라들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위 5개의 국가에 들어갑니다. 이미 카타르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상위 5개의 국가가 들어가고요. 상위 5개의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2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엄청난 물매를 맞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진출이 되기 때문에 최종 예선 경기에 진출이 확정지었고요.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경고 누적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레바논 경기는 출전 안 하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이번엔 경고 누적을 깠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서 경고 누적을 먹을 위험 부담은 덜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조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됐는데 다른 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새벽인데 지금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경기가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경기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어제의 기준이에요. 오늘이 지금 6월 10일 토요일이라면은 이게 6월 11일 금요일 기준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시리아가 A조에서는 진출을 확정지었고 지금 문제는 지금 필리핀이 2위를 먹기는 냉정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중국을 상대로 비긴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2위를 먹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럼 2위 자리는 높은 확률로 중국이 가져갈 텐데요. 다른 조 순위를 봐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 그리고 B조는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호주가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6경기 아직 2경기 덜 치르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호주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아래로 지금 요르단하고 쿠웨이트가 2위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C조인데요. C조는 약간 좀 누가 1위로 될지 몰라요. 누가 최종 예선으로 갈지 저도 예상이 잘 안 가는데 이란이 여기서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라크가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란, 바레인 이 세 팀이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레인이 한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경쟁에서는 이란과 이라크가 경쟁하기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D조인데요. D조는 현재 약간 좀 애매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우즈베키스탄이랑 1, 2위 경쟁을 할 텐데요. 두 팀의 전력 차이를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1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승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조는요,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이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 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1위가 그냥 날라갔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2조에 있는 모든 팀이 최종 예선에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카타르를 제외한 다른 2조 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2위로는 오만이 유력합니다. 유력한 게 아니라 확정이죠. 오만이 사실상 2위로 확정되었고요. 다른 조 순위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F조는 일본이 뭐 플러스 42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지금 여러 팀들이 경합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이 F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승점을 너무 못 벌었어요. 일본을 상대로 너무 골도 많이 먹혔고 승점도 너무 못 벌었기 때문에 F조에 있는 2위 팀이 누가 됐든 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일본은 뭐 잘한 거겠죠, 당연히. 자, G조는 박항서 감독님하고 신태용 감독님이 있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있는 팀인데요. 있는 조인데요. 1, 2는 지금 솔직히 혼돈석입니다. 현재 1위로 가능한 국가는 베트남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요. 태국은 1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경기에서 1대3으로 지면서 1위 실패하게 되었고요. 태국은 2위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경기를 본 다음에 평가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분위기면이나 봤을 때 베트남이 아랍에미리트보다 약간 앞서 있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 최종 예선 사상 최초 최종 예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최대한 승점을 벌어가지고 베트남이랑 계속 승부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H조 대한민국이 속해 있죠. 북한이 기권해가지고 4팀이서 경쟁을 하는데요. 1위는 역시나 대한민국이 확정지었고 2위가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이 투르크메스탄 경기에서 이겼다면은 사실상 2위로 가는 거야 확정지었는데 거의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위 간의 팀 성적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레바논 같은 경우는요. 북한 경기를 제외하고 평가하게 되었고 다른 조 같은 경우는 각조 최하위 팀들 이런 팀들이 제외된 다음에 순위 상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고요. 뭐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영상 리뷰는 레바논 경기 끝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죠. 레바논 경기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도 5대0이고 두 번째 경기도 5대0이니까 이번에는 5대0 이상의 스코어를 한번 노려보는 걸로 최대한 다득점을 해가지고 골을 못 넣는 선수들도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비수들도 골 많이 넣고 압도적으로 뭐 반코트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비수들 평소에 골을 많이 넣지 못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레바논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딩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레바논 경기 2대1로 끝났는데요. 슈팅자는 19대2로 대한민국이 확실히 압도했습니다.
유효슈팅은 7대1, 네, 코너킥은 13대1, 바운스자는 12대7이었습니다. 옵사이드는 1개, 2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이겼는데요. 어찌 보면은 신승이다, 간신히 이겼다, 그렇게 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슈팅 숫자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19대2로 확실히 슈팅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레바논을 완전히 공격으로 밀어붙였고요. 네, 점유율 면에서도 65%, 35%로 우리나라가 거의 7대3, 7대3? 그 정도 가까이, 네, 점유율 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상의 득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레바논이 템백을 썼습니다. 템백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10명이 이제 다 수비 위치로 가가지고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방어하는 극악의 버스 세우기, 일종의 버스 세우기 같은 건데요. 레바논이 그걸 전반전부터 계속 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골치 아팠습니다. 선제골이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레바논 쪽에 터졌습니다. 하산 알리 사드 선수가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전반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공격도 역시 작업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터질 거다 했는데 선제골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터졌고요. 일단 선제골 터지는 장면을 보면은 레바논한테 역습을 내줬는데 그 역습을 내주는 과정에서 김문환 선수의 볼 처리 미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대 선수들이 역습을 하는데 공간을 주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확실히 선수를 마크하면서 공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수비 공간을 준 게 아쉬웠어요. 상당히 사드 선수한테 공간을 주면 안 됐어야 했는데 공간을 줘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쉬웠고요. 그러면서 땅볼로 반대편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면서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하산 알리 사드 선수는 작년에 안산 그리너스에 있었던 선수로서 지금은 요르단 클럽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1대0으로 또 K리그에 있었던 사드 선수가 넣으면서 그렇게 되었고요. 전반전은 우리가 끌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요르단의 그 템백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버스 세우기로 세운 게 아니라 요르단 수비를 칭찬해줘야 하는 게 상당히 수비를 잘했습니다. 우리 공격에 대해서 우리 공격도 날카로웠는데 그 공격을 요르단 수비수들이 엄청 잘 막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문을 통과할 뻔한 이제 슈팅들도 있었는데 그 슈팅도 수비수의 필살 수비로 막아내기도 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우리 공격수들이 상당히 고전했고요. 우리 전반전 내용은 그 김문환 선수의 그 볼처리 미스하고 우리 수비수들의 그 안일한 수비 그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경기는 오히려 1대0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레바논 수비가 전반전에 상당히 좋았다는 증거였고요. 레바논에 가끔씩 올라오는 그 역습들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로웠고 후반전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격이 물꼬를 트이게 됩니다. 송민규 선수의 골로 기록됐다가 이게 마에르 샤브라라는 이제 수비수거든요. 레바논 수비수 맞고 들어가가지고 자책골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들어갔다면은 송민규 선수의 A매치 데뷔골이 되었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데뷔골은 다음 기회에 미루게 되었고요. 미루게 되긴 했지만 일단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득점이 나온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손흥민 선수가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헤더로 보통 원래 들어가면 왼쪽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수비수 헤더 머리 맞고 오른쪽으로 튀면서 골키퍼도 그 경기에서 좋은 활약이 펼쳐졌는데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네, 골문이 들어가게 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15분 뒤 손흥민 선수의 PK 골이 터졌죠. 네, 남태희 선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1대1로 되다 보니까 레바논이 그 전까지는 템백을 해가지고 내려앉았는데 이제 1대1이 되면서 레바논도 이제 어느 정도 급해진 건지 역습을 많이 나오고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그 공격적인 축구가 먹혔습니다. 레바논의 역습이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바논 공격수들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놀라운 스피드로 기회를 몇 번 만들게 했는데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고요. 우리 수비수들이 걔도 잘 막아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했고 그걸 남태희 선수한테 밀어줬고 남태희 선수가 측면에서 박스 안쪽을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남태희 선수가 이제 드리블 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워있는 상대 수비수한테 손이 맞았습니다. 손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맞아가지고 결국 PK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약간 논란일 수 있겠지만 만약 손에 안 맞았다면은 남태희 선수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쭉 드리블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PK를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느린 화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손에는 맞았거든요. 손등도 아니고 손목도 아니고 손바닥을 맞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낮게 잘 깔린 슈팅으로 방향은 잡았지만 골키퍼가 막지 못하면서 2대1로 만들어냈고요. 손흥민 선수가 세리머니로 카메라에 다가가지고 뭐라 얘기했는데 솔직히 중계화면을 봤을 때는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를 봐가지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유로 2020 지금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경기에서 덴마크하고 핀란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 동료였던 에릭센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 그 에릭센 선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경기 중에 쓰러졌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보기 전에 유로를 볼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제 화제의 영상들 이제 화제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경기 보기 전에 그 에릭센이 그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장면 그걸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다행히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세리머니로 23번을 에릭센 선수의 토트넘 시절의 등번호였죠. 23번을 손으로 표시했고요. 지금은 인터밀란으로 이적해가지고 23번이 아니라 24번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에릭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건강해라, 힘내라 그런 의미로 그런 세리머니를 했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 깊은 세리머니였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는 그대로 끝나면서 2대1로 끝났고요. 그때 선발 명단을 보자면은 일단 송민기 선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A매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굳이 적은 선수를 따지자면은 김문환 선수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기용을 했고요. 송민기 선수는 앞서 얘기한 대로 데뷔골이 터질 뻔했지만 데뷔골을 만들게 된 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데뷔골이었나 그 동점골을 만들게 된 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송민기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게 경기는 되게 접전으로 흘러가게 했는데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았어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 1차전도 그렇고 주전 선수들이 확실히 서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문환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골에서 실수를 했잖아요.
그 실수 말고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 선수가 상당히 실수가 많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측면이 계속 뚫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이 좀 불안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라면은 전반전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문환 선수한테 좀 죄송하지만 김문환 선수를 왜 교체를 안 하지 할 정도로, 물론 벤투 감독의 특성이 제 생각으로는 좀 교체 타임이 느려요. 좀 일반 감독보다도 약간 좀 느린 편이고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빨리 교체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교체해도 물론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 말대로 신중하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전 내내 오른쪽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중원에 지금 레바논 수술이 많기 때문에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왼쪽 측면에 상당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홍철 라인이 상당히 많이 살아났고요. 왼쪽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몇 번의 찬스들이 왼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득점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 점이 레바논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오른쪽이 불안하고 계속 왼쪽으로만 공격하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 레바논 선수도 그게 보여가지고,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약간 골운도 없었던 것도 있지만 왼쪽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레바논 선수한테 좀 간파당했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레바논 선수가 뭐 치밀한 팀은 아니겠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은 레바논이 작정하고 준비를 잘하고 왔어요, 엄청.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왼쪽만 잘 막으면은 우리나라를 전반전에 무실점으로 1대0으로 앞서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을 했는데, 홍철 선수가 뭐 3월 A매치 때는 폼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6월 때로 넘어와서 1차전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그랬는데, 3차전에는 1차전보다 스피드는 좋긴 했는데 크로스가 상당히 부정확했어요. 말한 대로 레바논의 역습도 상당히 매서웠는데요. 레바논의 수비도 좋았고 레바논이 준비를 잘하고 왔다. 비록 템백을 쓰긴 했지만 또 이제 중간중간마다 눈살이 찌푸리게 만드는 이제 시간 끌기로 침대 축구를 보여주기도 했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이제 매너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먹힌 게 잘못한 겁니다. 그것도 물론 명목상으로는 지금 중립 경기지만 우리나라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한 골을 먹히고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페널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 면을 봤을 때 좀 앞으로는 선제골을 안 먹히는 방향으로 수비 쪽을 좀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빠진 자리가 상당히 공백이 컸고요. 진짜 수비 쪽이 김민재가 빠지니까 헝하더라고요. 선제골도 김민재가 빠지니까 먹힌 거예요, 사실은. 확실히 상대 선수를 마크해가지고 공을 피지컬로 뺏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우리 수비수들한테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상대가 지금 뭐 레바논 정도서 다행이지, 최종 예선에서 만약 김민재 선수가 경고능적으로 또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수비진한테 상당한 큰 손실이거든요. 우리 수비진도 이런 점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공격수들이 이제 전반 후반대로 가서 좀 급해졌어요. 골이 계속 안 터지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해가지고 벤투 감독님이 생각한 빌드업이라면은 천천히 유지하면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회가 났을 때 한 번에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다가 이제 찬스를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걸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요. 패스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좀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이 지고 있더라도 최대한 멘탈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도 물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치만 그거 이외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몇 번 놓치기도 했고 후반전에도 골을 더 낼 수 있었는데 몇 번의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뭐 손흥민 선수도 골문에 약간 벗어나는 슈팅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끗 차이로 약간 벗어나는 슈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선제골을 넣은 선수가 하산 알리 사든 선수인데요. 네,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2020년에 뛰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오후 4시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그 경기에서 안산이 2대3으로 극장골이 터지면서 지게 되었습니다. 안병준 선수의 해트트릭이 가장 큰 모습을 빛을 발하게 되었고요. 레바논이 일단 좀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일단 낮 경기였습니다. 레바논이 그 전에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경기를 전부 오후 3시에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도 레바논 입장에서는 낮 경기에 적응이 다 된 상태에서 치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낮 경기가 체력 소모가 좀 더 큽니다. 밤 경기보다. 아무래도 이게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기 때문에 낮 경기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 경기 2경기 하다가 갑자기 낮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승점 3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은 이 경기를 지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선제골을 넣었을 때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 수비가 버티지 못하면서 결국 2골을 먹혔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우리나라가 5승 1무로 1위로 진출하게 되었고 2위가 레바논인데 승점이 10점이고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경기에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조 상황을 봐야 하거든요. 다른 조가 지금 레바논이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대에서 두 팀 상대에서 적어도 두 팀 중 한 팀한테 1승을 따냈어야 했는데 두 팀한테 전부 졌기 때문에 비상에 걸렸어요. 레바논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북한이랑 같은 조에 걸리고 북한이 기권해가지고 어거지로 최종 예선에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자기가 찾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기 때문에 다른 조의 결과를 유심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기면서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에 있는 팀들도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 현재 2위 팀들이죠. 중국이라든지 그런 팀들,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들이 현재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레바논이 우리나라가 잡아주면서 순위 경쟁 상위 5팀에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고요. 더 안내드릴 내용 없는 것 같고 이번 경기에 좀 아쉬운 게 벤투 감독님이 위기 관리 능력에 좀 더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벤투 감독님도 전반전에 제대로 안 풀렸는지 레바논 선수도 전반전에 많이 침대 축구 좀 들어 누웠잖아요. 근데 주심이 경고를 한 장 안 주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벤투 감독님도 화나서 그런지 물병을 발로 차는 모습이 보였고 중계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이게 정면 샷으로 뭘 차는 듯한 모습이 정면에 잡힐 정도로 상당히 벤투 감독님도 화가 났습니다. 전반전에. 비록 경기 이기긴 했지만 이런 수비력으로는 솔직히는 최종 예선을 상대한다면은 상당히 고전할 겁니다. 고전할 거기 때문에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처럼 마지막 경기에 네, 이제 사활을 걸어가지고 월드컵 진출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는 개인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벤투 감독님이 어, 이런 상황에 이 선수를 내보내가지고 좀 더 대처를 빨리 해야겠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교체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돼요. 남태희 선수도 전반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웠고 특히나 김문환 선수가 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용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오른쪽이 살았습니다. 네. 이용 선수가 올해로 34살인데 그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좀 더 빨랐어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레바논한테 지거나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뭐 다행히 두 골 넣어서 다행이지.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교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마지막 경기까지 전부 끝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2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순위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따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순위 경쟁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1, 2위 팀끼리 상당히 박빙이고요. 심지어 남아있는 경기도 1위 팀이랑 2위 팀이랑 붙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1위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열쇠가 되지 않을까. 2위 팀 입장에서는 1위 팀을 상대로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게 최종 예선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넥스트 클래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